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법전 낭독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238조부터 제306조까지에 관련된 판례 중에서 2020년, 2021년에 선고된 비교적 최신의 것들을 골라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247조 도박 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대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 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 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당연히 도박 공간을 개설한 행위로 인정이 됐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무엇이 기준이 돼야 할까요? 바로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기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1심이 당시 소년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 및 사체 유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와 단기의 최상한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 선고 이전에 성년에 도달하자 원심이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상 제1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즉 징역 11년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9조 상해치사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피해 아동 갑의 친모인 피고인 을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피고인 병과 공모하여 갑을 지속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감옥형,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법조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구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감옥 내지 다목은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감옥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병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 병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위법이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 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한다.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0조 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 제1항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그렇다면 체포죄의 기수 시기 및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경우 또 살펴보겠습니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 외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체포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의미 살펴보고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체포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죄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약취의 의미 살펴보고요. 약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겠습니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죄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무엇이 쟁점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아주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 이것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당연히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1항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 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먼저 쟁점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원칙적 소급. 또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건 적극 가능하죠. 또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이때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의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어떤 사안이었는지 사실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2018년 5월 6일경 미성년자인 피해자 갑에 대하여 저지른 간음유인 미수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정보 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미성년자인 피해자 을, 병, 정에 대한 간음 유인 및 간음 유인 미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범행에 관한 추가 자료들이 획득되어 그 증거 능력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추가 자료들로 인하여 밝혀진 피고인의 을, 병, 정에 대한 범행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 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 거죠.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판례를 하나 볼 텐데요. 쟁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아동 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으로는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어요. 이랬을 경우에 이를 아동 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소극, 제대로 된 동의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판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 청소년은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 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 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 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쟁점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 법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 법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행위를 결정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과 함께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외죄는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네, 어떤 사안이었는지 사실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법원이랑 대법원이랑 이제 판단을 좀 달리한 케이스인데요. 자, 피고인이 아동인 갑과 성관계를 하던 중 갑이 중단을 요구하였는데도 계속하여 갑을 간음함으로써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라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만 15세인 갑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 라고 본 사례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고등법원은 만 15세면 미숙하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적 학대 행위는 아니다 라고 봤고, 이제 대법원은 그와 좀 다르게 판단을 한 거죠.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해서는 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게 근거입니다.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괄호 열고 성기는 제외한다. 괄호 닫고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괄호 열고 성기는 제외한다. 괄호 닫고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인지 여부, 적극, 신분범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행의 착수 시기,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 행위에 나아간 때, 이때가 착수 시기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판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우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 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유사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관련 판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사 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관련된 첫 번째 판례입니다. 원심, 그러니까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서 문제 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사실관계 한번 볼게요.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갑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갑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갑을 향한 자세에서 갑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행위 당시 갑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본 거죠. 대법원은. 그래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 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갑이 인식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 판례입니다. 판시 자체는 많이 봤던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네, 다음 사안은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 있는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제목만 봐도 참 기분이 너무 안 좋네요. 네, 판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추행 관련 마지막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자, 어떤 사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심, 그러니까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좀 달랐던 사안입니다. 미용업체인 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갑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을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을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을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을이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을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299조 준강간, 중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처벌법, 줄여서 성폭법이라고 부를게요. 그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판례였습니다. 당연히 사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 잘 알아두시고요. 판시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성폭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중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사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사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 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